나이 오래되면 자동차 오래된 거랑 비슷하다고 하더니 오래된 자동차 들들들거리면 여기저기 바꿔야 되잖아요. 아이 내가 그걸 의식해서 그런가 연말부터 아프더니 이제 막 여기저기 아주 안 좋네. 그래서 원래 이런 거 없었는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뜯담을 넣고 도라지도 넣고 몸에 좋은 거다 넣고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함을 갖는 게 그래도 뭐 모처럼 얼굴 뵈니까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예. 자, 동영상 보시면 반갑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인원은 지금 동영상까지 한 50명 정도 듣네요. 예. 자, 이제 2018년도 지나갔고 2019년도 등장을 했죠. 지난 연도에 이렇게 연말이니까 사람들 미팅하고 송년회 할 때 뭐 제가 이제 술은 안 먹지만 건배사를 좀 했어요. 건배사 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땡큐를 하게 돼요. 땡큐. 땡큐가 뭡니까 했더니 2018 이러면 땡, 2019 하면 큐 이러더라고요. 땡큐. 아, 딱 맞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2019년도가 큐가 됐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술을 좀 끊어봤어요. 술을 끊어보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건국대학교 저쪽 양평 코박구에서 행사를 하는데 막 술을 안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또 아니에요. 거기는 또 이제 나보다 선배 교수님들 계시니까 수강생들 많고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딱 소주병을 한 2개를 챙겨서 다 따라서 붓고 물을 잔뜩 넣어놓고 미리 생수 딱 잠궈놓고 가고 그 다음에 맥주병을 딱 해놓고서 보리차를 갖다 놓고 딱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줄 때 살짝 붙이면 그거 따라서 먹고 이렇게 이런 거 해서 막 먹는데 술 취한 사람들 이게 자기가 보리차 마셔도 모르더라고. 맥주인 줄 알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먹다 보면 잠 끼면 막 소리 들을 때 입에 울고 있다 살짝 뱉고 이렇게 해서 막 물만 엄청 먹었는데 제 생각에는 한 3리터 이상을 먹은 것 같아요. 술은 3리터 먹어도 물은 못 먹겠대요. 근데 새벽 1시 오전에서 오는데 누가 이렇게 오는데 태워다 주는데 고속도로 위에서 못 참겠어요. 이게 막 너무 물 많으니까 화장실 급하잖아요. 진짜 목숨 걸고 소변 넣고 목숨 걸고 소변 넣고 왔었네.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이거 보시는 분들도 그런데 40대 30대 때 제가 조금 너무 몸을 혹사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은 건강 밸런스에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있는데 건강도 신경 쓰세요. 주변에 막 이제 이게 딱 이렇게 언덕 오를 때는 안 보이다 고개 놓고 탁 쓰면 뒤가 보이는 것처럼 50대니까 아유 건강이라는 거 신경 써야지 보이는 것 같아요. 골골대고 체력도 안 돼요. 전에는 막 하루에 막 오전 오후 야간까지 3시간씩 9시간 강의하는 게 두려움이 없는데 지금은 딱 3시간 하려면 2시간 딱 이렇게 들어갈 때 되면 어이구 1시간 더 어떡하지 이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체력을 좀 안배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뭐 오늘 강의 성의 없이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2019년도가 됐는데 이 부동산에 대한 전망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부동산 전망 어떻게 될 것인가 막연하게 보고 뭐 아파트값 오른다 내린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전문가의 공통점 부동산은 아파트값 공식화돼 있어요. 집값 이 정도.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토지나 건물 비주거용 건물 위치에 대한 얘기 전반적으로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정책 같은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있었던 행적들, 요 궤적을 쫓아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움직이는 행적들, 유사점을 좀 비교해보고 그 내용 비교 후에 그때 있었던 현상과 그때랑 지금 여기서 약간 다르다면 뭐가 다르고 그때 얘기를 추론해서 딱 봐서 움직였던 거를 추론해보면 남은 정부 3년 동안 지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어디에다 뭘 투자해야 될지 이게 투영돼서 보여요. 요거를 제가 쭉 비추어서 얘기하고 마지막에 핵심적인 포인트로 이런 데로 본다면 결국 뭐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최종적 결론까지 한 40분씩 해서 2시간 동안 좀 도출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1년차가 딱 되자마자 1년차 때 가장 많았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잠깐 기억해 보세요. 그게 이제 뭐냐 수도 이전에 대한 얘기가 등장했었죠. 수도 이전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해서 이전한다 만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기존의 기득권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전반적 정치에 대한 얘기 다 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적 시각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딱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 첫 해 했던 게 뭐냐면 강남 재건축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어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억제책으로 가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억제책이 가면서 이게 공급의 억제책으로 갔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1년차 딱 가면서 나왔던 게 얘기가 뭐냐. 2년차 막 넘어가면서 여러분 그때 기억 한번 해보세요. 세금, 중과세 얘기가 막 등장을 했었죠. 그때 얘기했던 게 뭡니까? 이때 등장한 게 뭡니까? 종부세, 양도세 등에 대한 중과. 지금 이거 여러분 2년차 말쯤에 나왔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얘기 같지 않아요 지금? 기사 거의 똑같지 않아요 지금? 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오면서 3년차에 나온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 그때 이후로 또 등장했던 게 뭐냐. 3년차 딱 됐어요. 야 세금 중과세 하겠다. 종부세 양도세 걷겠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공급 억제가 되는 게 너무 문제가 되니까 이제 등장하는데 이때쯤 얘기하는 게 전국도 균형발전 이래서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업도시, 혁신도시 한다. 그러면서 야 이거 봐라. 그런데 가게 되면 문제되니까 토지거래 허가제 강화. 토지거래 허가제 막 강화시켰어요. 어디서 많이 봤죠 지금 이거. 자꾸 보는데 요 근래도 봤던 느낌 있잖아요. 다 보면.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공시지가 현실화를 시켜요. 여러분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 시킨 거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죠. 세금 많이 거두려고. 그럼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시키면서 4년차가 딱 되다 보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대한 보상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서 안 되니까 막판에 등장한 게 뭐다? 강남대체 신도시. 강남 집값 안 떨어져요. 강남 재건축 잡으려니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 중과세하고 이때쯤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 뭐 정비 사업에 대한 뭐요? 억제. 이런 얘기가 등장했었죠. 그러고서 이제 3년차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토지거래 허가제 공시지가 현실화제도 세금 많이 걷겠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4년차에 이제 보상을 좀 한다고 해서 막 무리한 보상금에 대한 지급에 대한 것들에 대한 예산 편성이 엄청나게 돼서 5년째 이런 보상이 엄청 됐었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노무현 정부 때 쭉 가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부과시키고 공급의 억제책이 있었잖아요. 수도권의 공급 억제책은 오히려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세금 남발이 됐었고 이런 것들이 거의 20년 동안 진행 안 되다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강남대체 신도시 개발한다 해서 이게 동탄 신도시가 막 등장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쭉 넘어가고 이제 5년 차는 네임덕 현상이라 이거 막 억지로 땡깡 부리다 끝났죠. 5년 차에 어떤 특별한 정책은 나오질 않아요. 내놔봤자 이건 종이 조각밖에 안 돼. 다음 정권 지으니까 안 내놓습니다. 앞에는 거 막 마무리 짓고 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이때 이제 부동산 쪽에 대해서 딱 제가 돈을 벌게 될 때 이 중에 포인트가 딱 두 개예요. 제도적으로 이 변화되는 걸 보고 이 당시에 제가 이제 2005, 6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아이디어를 자꾸 움직일 때 원래 제가 대전에서 2002년도까지 개업 공인중개사 하면서 워낙 잘 나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수도 이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2003년도에 전방위적인 어떤 대단한 수사가 있어가지고 충청권에 잘 나가는 중개업자들 그때 다 문제됐어요. 구속되고 그랬어요. 그런 것 때문에 복잡해서 제가 일단 조금 적고 올라왔었는데 올라와가지고 이제 뭐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수도 이전 뭐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이제 서울 지역에서 제가 쭉 강의만 하고 이제 사업은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중반 돼서 컨디션 상태가 좋아지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몇 가지 이제 급소가 딱 보여요. 그 당시 했던 게 뭐냐면 이걸 했어요.
세금에 대한 종부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이게 나오잖아요. 이걸 딱 나오면서 제가 그 당시 뭐를 했냐면 강의를 딱 줄이고 저쪽 역삼동에다 조그만한 중개사무소를 오픈을 해요. 오픈을 할 때 사무소 오픈했다니까 나 아는 사람들이 왔었는데 가서 보고 깜짝 놀래요. 막 지붕도 낮고 건물 지하 주차장 개조해서 사무실 오픈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한 게 뭐냐? 오는 손님 받고 한 게 아니에요. 다 DM 발송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죠. 강남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주인들이 만나서 얘기 나누면 죽으려고 합니다. 강남 지역에 단독주택 하나, 송파구에 하나, 뭐 강북에 하나 3개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종부세. 앉아있으면 세금으로 다 뺏겨요. 팔면 양도세, 중과세. 꽤 죽으려고 합니다. 그럼 상담을 해줘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강남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을 담장 허물고 주차장 넣고 정화조 넣고 딱 바꾼 다음에 근색으로 용도를 변경해요. 그러면 20억짜리 단독주택이 종부세 대상이지만 20억짜리 근생으로 바뀌는 순간 종부세에서 면해요. 다주택자 중과세에서도 면해요. 그러니까 그런 인테리어 공사나 그런 쪽 임대 쪽 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 있는 세입자 3억에 있으면 내보내고 보증금 1억에 600, 700씩 세를 놔줘요. 그러면 수익률이 좋으니까 매매도 잘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거를 그때 주관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공시지가 현실화 제도가 등장하면서 공시지가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세금을 걷기 위한 공시지가를 올리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게 가져오느냐. 노무현 정부에서 기업도시, 혁신도시, 강남대체 신도시 이런 거 수용할 때 보상을 할 때 보상금이 오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했던 게 뭐냐면 수용 예정지 보상 물권 투자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저기 도곡동, 매봉역에 있는 도곡동 타워빌레스 앞쪽에 있는 포스코 사업 같은 게 26억에 경매로 낙찰받았고 보상이 73억 나오고 그랬었어요. 제가 예측한 건 50억 정도 예측을 했는데 단기간에 보상가가 급등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공시지가 현실화 작업으로 계속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보고 나니까 어떤 수익 모델이 딱 등장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갑자기 좀 뜻하지 않게 너무 좀 빨리 등장했죠. 종전 정부가 5년을 채우지 않은 채로 이 정부에서 이제 임기를 딱 맞이하게 됐는데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면 박근혜가 못한 나머지 거 채우고 5년입니까? 이 사람 취임하고 5년입니까?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취임하고 5년인가요? 그러면 이후로 이제 앞으로 대통령 선거 시즌이 계속 바뀌겠네요. 원래 예전에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해가지고 당선되고 1, 2개월 지나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럼 봄에 3월에 해서 올해 취임합니까? 이제 바뀌었네요. 또 뭐 역사적인 변화를 많이 이루었네 박근혜 씨가. 예. 선거 시즌 바꾼 건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겨울에 하는 것보다 봄에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러면 문재인 1년 차에서 여러분 지금 딱 볼 때 문재인이가 내선 것 중에서 뭐가 등장했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얘기를 등장해서 뭐라고 했냐면 신도시 개발 안 하겠다 이걸 얘기했고 도시 재생 사업이어서 정비 사업보다는 재생 사업 쪽에 비중을 많이 주겠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등장한 게 여기서 이제 좀 의지가 좀 어마하게 간 게 여기와 여기에서 얘기를 해봅니다. 여러분 이 당시와 이 당시에는 누구래도 저 정책 안 되는데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할 줄을 모르는구나 좀 바보 같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여러분 강남 재건축 규제하고 이러니까 강남 재건축 규제를 딱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강남 지역 아파트가 약 4주, 5주 만에 거의 2배로 치닫아요. 막 올랐습니다. 왜? 강남에는 더 이상 아파트 공급이 없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재건축하지 말자. 다 뒤로 홀드하죠? 공급이 없다는 것 때문에 집 하나 나오면 서로 살려고 눈치고 달려니까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걸 그 당시에 읽어냈어요. 무슨 이제 아시죠? 그 다음에 세금 중과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니까 다주택자 뭐라고 해요? 에이, 그럼 안 팔아.
안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파니까 일반 매물도 안 나오니까 금액이 더 올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 정비사업 같은 것보단 재생사업 쪽으로 비중을 두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죠. 신도시 택지 공급이 없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 2년차에 집값을 뛰는 건 누가 뭐래도 명확하게 보이던 얘기예요. 불보듯 빤했다고요. 근데 이제 내가 좀 정확히 못 본 건 나도 인정해요. 내가 정확히 못 본 건 뭘 정확히 못 봤냐면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시장 반응은 많은 수요자가 대기하고 있는데 공급을 억제하는 순간 어때요? 급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죠?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사람들은 서울 중심으로 강남 집중이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모이는 성향이 강하는데 모이는 길이 차단되고 길을 조금만 열어놓으면 물살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열어놓으면 천천히 모여드는 게 막으니까 모여드는 힘에서 물살이 빨라지잖아요. 당연히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보였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집값이 오르게 되는데 우리 지난년 2018년대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나 정권에 대한 얘기 다 한번 모아볼게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또 다시 뭐요? 다주택자에 대한 뭐를 했습니까? 임대사업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문제 있으니까 이걸 좀 바꿔본 거예요. 임대사업자 해주겠다. 집 많은 사람 안 팔리면 임대사업자 하고서 니네가 임대주택 내놓으면 그만큼 그게 공급이 돼서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임대주택 많으니까 집값이 안정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한 거죠. 얼마나 유치한 생각이에요. 안 그래요? 안 그러냐고요. 얘가 할게요. 저희들 직원들 뽑아놓으면 니즈가 있어요. 그들만이 원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일을 잘해요. 잘하면 그만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런 애들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아이 고생했다. 술 진탕 먹이고 다음날 빠이빠이 가지마. 잘 먹었지 이래. 그 사람 불만만 쌓여요. 이해되죠? 저도 그래요. 어디 가서 내가 좀 도와줬어요. 그래서 일을 제가 저 사람이 안 되는 걸 되게 해준 거거나 되게 하는 게 잘 되는 걸 더 잘 되게 했다. 저 사람이 한 5억 벌었다. 나도 보이지 않는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고생했다고 골프 한번 딱 치고 입 싹 닦는다. 기분 더럽게 나빠요. 골프 치면서 얘기 나눠줬더니 들어가세요. 고생 많았어요. 그러면서 뭐 조그만 무슨 컵 하나 선물해주면 열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해되죠? 이게 왜 하느냐? 이거보단 이게 하면 좀 되겠지만 이거는 현실적인 국민들 니즈에 안 맞았죠. 왜? 여러분 일반 서민들의 꿈은 거주하는 걸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는다는 그런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단계 처벌하는 것 같아요. 다단계 보스가 도망갔죠? 막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면 조사로 가면 피해자들 모여 있잖아요. 피해자 중에 자기 꼬드긴 놈한테 멱살 잡는데 그럼 저쪽이 가해자가 피해자잖아요. 내가 꼬아놓은 놈은 또 나 물으면 내가 또 가해자고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잡아놓으면 이게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이 안 가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 투기를 단속한다는 건 똑같은 현상이에요. 모든 국민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누가 돈 벌고 자기 못 벌면 피해자지만 그들의 내면의 동일 조건에서는 그들의 행태는 똑같이 반영이 돼요. 제 말 안 틀려요? 맞지 않아요? 다시요. 누가 여기서 사기치고 뭐 사람 막 때려 죽여요. 난 안 봐. 이 사람 안 해요. 저 나쁜 소리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투기는 그게 아니에요. 저 나쁜 놈이 해도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렇게 행태를 해요. 왜? 집값 오른 데 살래요? 살기 좋은 데 살래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요. 옛날에는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 강남에 있는 연탄 때는 그 빌라 살려고 신혼 때 하라니까 싫다고 부천에 있는 신도시 아파트 들어갔대요. 5년 만에 그것 때문에 이혼했다잖아요. 이혼할 것 같아요. 너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나오니까. 그런 게 학습됐으니까 지금은 여러분 살기 불편해도 돈 들 때 살고 싶잖아요. 이해되죠? 그럼 그런 게 모인 게 투기적 세력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 전체가 투기적 세력이에요. 근데 까놓고 개인을 보면 아니에요. 모아서 보면 투기적 세력이고. 이런 게 부동산 현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주택 임대사업자 하게 해뒀더니 오히려 공급이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임대사업자하고 팔려고 아파트 사니까 집값 더 뛰었잖아요. 이해되죠? 자, 그럼 작년에 이렇게 집값 뛰는 게 최고 이슈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금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막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번에 나오잖아요, 이제. 딱 오르고 나니까 세금 얘기 또 나오잖아요, 이제. 약간 저무건한 게 그거예요. 오를 수밖에 없게 만들고 올랐으니까 세금 많이 걷고. 그럴 때 세금 저항이 없거든요. 조세 저항이. 이해되죠? 이런 얘기 해볼게요. 기업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기업이 만약에 10억 벌었는데 세금은 5천 뜯어가요. 이거 7천 뜯으면 난리 납니다. 2천만 원이 딱 적자다 보면 사장 가져갈 게 없어져 이제.
근데 부동산은 5억짜리가 10억 됐어요. 세금을 500 내는 걸 700 낸다. 그럼 여러분 200 때문에 나 그거 안 해 이럽니까? 아니면 200이 아니라 500 더블로 올려도 나 해. 어느 쪽? 제 얘기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세금 조금 올리는 걸로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200씩 빙을 뜯어도 그 대가리가 많으니까 합치면 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가 필요한 복지정책의 비용들을 그런 식으로 마련했다는 것이 과거의 모습을 지금도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게 뭐냐?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DJ가 그걸 했고 노무현은 그 다음에 받아가는 입장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유일하게 좀 뭔가 비전 있고 국민에 내세우는 정책이 뭡니까? 대북 정책이죠. 자, 그럼 대북 정책에서 하나 찍어놓고 갈게요. 이 동영상 보시는 분 중 내 수업을 오래 들은 분들은 이거 알겠지만 동영상 보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합니다. 엊그저께 이렇게 쭉 하는데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 내가 요즘 뭐 누구 얘기했다 되게 혼나가지고 이제 강의할 때 구체적인 실명거는 안 하겠습니다. 막연히 피상적인 어떤 A란 분이 어떤 교육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포천이나 연천 쪽에 땅 사면 어떨까요? 천안 쪽에 땅 사면 어떨까요? 북한이랑 이슈가 되니까. 자, 여러분들 대북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하나의 타이틀로 좀 잡고 갈게요. 대북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적경지역에 땅을 사면 돈 벌 거다. 맞아요. 맞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어서 연습을 좀 해봤는데 좀 비슷한가요? 나는 좀 비슷해졌는데. 비슷해요? 예, 근데 아닌 것도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많이 낮았어요. 예. 여러 번 반영제 그려봤습니다. 여기. 그래서 자국이 있어서 그 자국 따라 그리니까 비슷하네요. 예. 그럼 여기가 이렇게 해서 지금 38선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소백산맥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동네에 여기 이 동네에 보면 요 소백산맥 끝자락으로 갈수록 땅값은 비싸다, 싸다? 싸다. 전라도에 보면 곡성이라고 있죠. 곡성. 여기 근데 곡성뿐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곡성이라는 영화 유명했었죠. 전라도에서 해남 같은 데도 땅값이 이제 오르기 시작해요. 바닷가 마을이라고. 곡성은 안 올라요. 곡성이 왜 안 오르는 줄 아세요? 영화에 나온 곡성이랑 여기 곡성의 한자는 틀립니다. 근데 어쨌거나 곡성이라는 영화 때문에 유명은 해졌대요. 근데 집값, 땅값은 다 안 오른대요. 영화 그렇게 찍었으니 모르겠어. 무서워서 못 가지. 예. 그러면 곡성이라는 전라도 지역의 땅값 왜 안 오르는 줄 아세요? 그 인근에 어디는 다 올랐어요. 왜 안 오르는 줄 아세요? 가보세요. 전라도는 일반적으로 평야잖아요. 곡성은 산악지대예요. 강원도 분위기에 가보면. 그러니까 안 오르죠. 산 넘어 다니기 싫으니까. 차 한번 갈래도 막 어떻게 해요? 험한 길 차가 넘어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같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38선 열어주면 사람들이 북으로 가다가 돌아와 힘들어서 누가 가느냐? 10만이나 나무꾼, 땅꾼들은 가요. 정상인들은 가다 돌아와요. 여기는 절대 부동산 가격이 오를 자리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자꾸 그래서 막 그 경매 정보지 보면 철원이나 하여튼 막 그런 데 이 경매에 막 나온 거 막 3배 가져가요. 왜? 통일되면 뭐라도 좋아질 것 같으니까. 감정가 1,500, 4,000 막 이렇게 가져가요. 그게 만약에 15억이면 40억은 안 가져갈 겁니다. 싸니까. 1전 더 줘도 이건 돼. 가져가죠. 그럼 그거 나중에 통일돼서 없애면 그거 뭐 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군대 생활 배정받으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좆됐다 이래요. 그거는 북한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죠? 그럼 이런 데다 좋다고 땅 사는 거는 하지 말라고요. 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땅 사서 돈 벌 수 있는 데는 어디냐면 강화도. 그 다음에 어디요? 김포 북쪽. 그 다음에 어디요? 파주. 여기가 다예요. 개성공단 넘어가고 평양 넘어가는 자리 다. 무슨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중국 애들이 침략해서 전쟁하면 이쪽 가서는 싸우지도 않아요. 여기 있는 애들은 전쟁 났나도 몰라요.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싸우는 데가 길목이잖아 이게. 여기서 이렇게 부산까지 가는 여기 우리나라 다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냐면 고성. 여러분 이거는 강의 중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왜 그러느냐.
고성은 KTX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중국으로, 러시아로 넘어가는 대륙 철도가 나는 자리예요. 고성이라고 하는 데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더라도 고성에서는 들어가서 나오는 날 자든가 들어가기 전날 자든가 1박은 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북한에서 2박 하기는 좀 부담되니까. 그러니까 자고서 아침 일찍 갔다 들어오든가 가서 일찍 가서 들어보고 밤에 나와서 자든가 이런 데가 이제 이런 개념이 되는 게 금강산 관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고성은 철도에 이 러시아로 들고 나는 어떤 관문 도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성부터 시작해서 속초, 양양 이쪽 있잖아요. 삼척 여기까지 이쪽은 여러분들 해양 관광 벨트가 되고 제2의 제주도의 붐이 한 번 정도는 일 겁니다. 이 정권 끝나기 전에. 이 정권 끝나기 전에 제2의 제주도 붐이 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까요? 파주 LG 필립스 있죠. LG 필립스가 여기에 파주 단지 만들 때 뭐를 했느냐. 필립스에 투자해서 한 이유가 북한에 들어가서 평양 김주석 궁에 대한 필립스가 등 달았어요. 다르면서 내부를 딱 보니까 이런 게 있다 해서 다른 거 이게. 북한 내부를 보니까 이게 통일만 되면 대박이다 이게 만든 거예요. 왜? 여기서 보면 이쪽 물류가 중국 철도로 들어가니까. 무슨 이해되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는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만 러시아로 가는 건 고성이에요. 왜? 이쪽은 개마고원이기 때문에 철도가 이렇게 못 갈려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들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이거죠. 유럽으로 가는 관문은 고성이에요. 유럽. 러시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쪽은 대한민국의 입구가 돼요. 지금은 입구가 아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입구 유럽에.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고성, 양양, 속초 이쪽은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 쪽에 대륙 횡단열차 쳐고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 딱 자고 할 때 1박 하우스가 그쪽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보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고 평창 땅값 하나도 안 떴어요. 어디가 떴어요? 이쪽이 다 떴거든요. 왜? 동서교통망이 좋아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 당시에 있었던 국제적 대회가 월드컵 있었죠. 동계올림픽 그때 있었잖아요. 초반에. 기억나시죠? 공교롭게 이것도 좀 비슷해요. 이번에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을 했는데 월드컵은 우리나라에서 안 했잖아요. 동계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했었잖아요. 이때는 월드컵 우리 쪽에 있었고 동계올림픽은 저쪽에서 했었고 이것도 좀 비슷해요. 또 이게. 일부러 그랬는데 어쨌든지 비슷해요. 한 판은 저도 한 판은 먹었는데 양쪽 다. 그럼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월드컵이 아닌 동계올림픽 하면서 부동산에 변화가 생긴 게 뭐냐. 그동안의 교통망의 축은 이거였는데 동계올림픽 치르면서 교통망이 이게 발전됐잖아요. 근데 여기가 중심인데 여기는 지나가는 자리밖에 안 됐고 어디요? 이쪽이 더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영동고속도로가 굉장히 밀렸는데 요즘 안 밀려요. 왜? KTX 타고 또 도로가 분산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동서교통망이 좋아지면서 변화되는 거는 이건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내용을 보고 세부적으로 탁 들어가면 이제 자리가 보여요. 두리뭉실하는 게 아니라 저는 딱 찍어 보거든요. 예. 두리뭉실하는 게 아니라 딱 찍어 보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동서교통망이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해서 막 열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빅4 어딘지 아시죠? 고성, 양양, 속초. 그러니까 이런 데가 지금 더 어떻게 관광지로 엄청나게 커요. 근데 이쪽의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중국 투자도 들어올 거야 아마.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가져온 부동산에 대한 한 지역적인 전망 집값에 대한 얘기만으로 보지 말고 좀 넓게 보면 어디가 좀 딱 변화가 생겼냐면 여러분들 수도권 동쪽 자 수도권 동쪽 하면 어디를 생각해 볼까요? 한강을 해서 위쪽으로 보면 어디가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수도권 동쪽 보면 지금 구리 뒤에 어디? 남양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하남 옆으로 해서 밑으로 해서 이천, 여주.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런 쪽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 권역으로 영향가가 없었던 지역이지만 이 지역들에 대한 이제 여기다 적어볼게요. 일단은 동해안 이슈가 될 만한데 그 다음에 어디요?
수도권 동쪽. 쉽게 말해서 옛날에 자연보전 권역. 그죠? 예. 그 다음에 북을 바라보고 있는 어디요? 북쪽에 대한 이쪽에 나온 게 이제 고성. 우리의 고성은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강화. 그 다음 뭡니까? 파주. 그 다음 뭡니까? 김포. 여기 위에 동해안은 보성, 양양, 또 어디? 속초, 또 어디? 예, 삼척. 어디? 맞나요? 예. 이런 데가 이제 여러분 이제 변화가 좀 있어요. 동해안 쪽에.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수도권 동쪽에 대한 것은 어디냐면 이런 데죠. 이슈가 되는데 이제 이 지역에 대한 이런 걸 찍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에 대해 세부적인 2교시 막 들어갈 거 이제 막 도입가 시작돼요. 여러분 저기 수도권 동쪽에 대한 자연보전 권역에 대한 얘기를 본다면 여러분 수도권 동쪽에 대한 데가 어디요? 지금 남양주. 그다음 어디요? 이천, 광주, 여주, 용인. 이쪽에 여러분들 변화가 돼요. 근데 이제 막 나열하면 다 나오니까 다 나열하는 이게 아니라 나열된 데마다 어떤 특성의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는가. 이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여기도 아파트 사고 여기도 아파트 사면 어디는 오는데 어디는 안 올라요. 그럼 이건 내용이 있어. 오를 때 안 올 때가 정해져 있어요. 어디는 가서 무조건 땅만 샀더니 어디는 오르거나 안 올라요. 그럼 거기는 땅이 오를 때가 있어요 또. 이제 그건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 수도권에서 이 동서교통망 그 다음에 지금 북쪽에 대한 얘기 이런 건 이제 좀 볼만한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 3년차가 딱 돼서 이제 보니까 여러분 전국도의 균형발전 기업도시 혁신도시인데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지방분이 있으시면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마음을 비우시라고요. 위로할 말은 없지만 그냥 마음을 비우시라는 얘기예요. 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방은 수도권 잡다 보니까 지방은 죽거나 말거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방 부동산에는 너무 의미를 두지 마세요. 어떤 부동산에 대한 정책 때문에 아파트 값이 잠깐 반짝하면서 아파트 이꼴 부동산 이런 공식화된 지역은 좋아 보였지만 화무 11홍이라고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지방은 어려워요. 지방 부동산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차이점이 노무현 정부는 전국도 균형 발전이잖아요. 그죠? 전국도 균형 발전인데 노무현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도 균형 발전은 있어요. 근데 균형 발전 앞에 있는 대상이 틀려요. 대상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대상을 뭐로 표현해야 될까요? 예? 선택적이요? 아니요. 조금 더. 균형 발전은 그대로 맞춰놓고. 위에 있는 균형 발전, 이거는 전국도 균형 발전이었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는 균형 발전은 뭡니까? 수도권 균형 발전. 여러분 이게 수도권 균형 발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등장하는 게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아니라 지금 인제에서 3기 신도시 나누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3기 신도시가 딱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저희가 난 의심스러운 게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해봤잖아요. 왜? 이분 계실 때 그 밑에 분이 거기 내부에서 다 했었잖아요. 그러면 학습효과가 있었을 때 똑같이 간 거는 조금 의도적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돈 많이 거둘 수 있었던 시스템을 학습효과대로 그대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서는 얘를 갖다가 여기다 박아놓고 그 다음에 규제를 했으면 이런 식으로 부동산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보세요. 제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트렌드를 작년에 쓴 책 이렇게 공급 확대책을 내는 주변 조금 조심하라 얘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수도권 균형 발전 3기 신도시 등장한다고 하는 데가 수도권 외곽이잖아요. 여기 주변에는 집값 안 움직여요. 요즘 막 내려가기 시작해요. 왜? 저거 들었으면 와 저거 안 돼. 공급 많아. 이렇게 해서 공급 확대책이 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으로 갔다면 전국도 균형 발전에 지방 부동산 투기가 있을 텐데 지방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파워 있게 임팩트 있게 못 가요. 그냥 진행되는 사업 정도가 가는 거고 기존 사업이 가던 대로 가는 것 뿐이지 어떤 국가 정책적으로는 이게 등장하면서 똑같이 나와요. 이 얘기 여기다 그대로 써도 맞죠. 이번에 공시가 현실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세금 많이 거두려고 하잖아요. 이거죠. 보세요. 집값 다 올려놨죠?
올려놓은 집값대로 아파트 짓겠다 이거죠. 얼마나 남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3기 신도시 만들고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제에 해서 어떻게 해요? 투기적거래 막겠다. 이거 이제 등장하잖아요. 제가 지난 한 4, 5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제 강의 안 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 때는 이거 강화됐을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뭐고 어떻게 피해 나가는가. 중요한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거 강의 중에 슬쩍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나오고 수도권 균형 발전 3기 신도시 이 얘기 등장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 잠깐 절 보세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여기서부터 이제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제가 관광버스 타가면서 이 동네가 이렇습니다. 와, 요즘 이렇게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랬죠?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투자하러 갔어요. 가서 보면 이래요.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게 긴교 아닌교 이 생각 나오잖아요. 그림 다 그려놓고 용의 눈을 딱 찍어야 되는데 안 찍어놓으면 그림이 허전해 보이잖아요. 그림이 눈동자 안 찍으면 그림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과연 토지 투자가 어디?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이제 2교시 할 것들이에요. 뭐냐? 수도권 3기 신도시와 뭐요? 토지거래 허가제, 그 다음에 수용의 확장. 이게 부동산 어떻게 바꿔놓을 것이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얘기 두 얘기를 파친 게 합쳐놓은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강남 대체 신도시 어디냐? 그거 찍었었잖아요. 앞으로 나오게 될 이런 데가 어디냐? 현 정부는 이제 이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면 갖고 끝나요. 근데 페인트 모션을 했던 도시 재생 사업은 앞에서 떠들기만 떠들었지 페인트 모션으로 끝내고 용두삼이처럼 어떻게 해요? 지리멸렬하게 없어지잖아요. 뭐 식사하시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이슈가 되면서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엄청난 변화를 줄 거다. 이게 나와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이 도시재생 사업 이거에 대한 소규모 정비 사업 이것도 봐야 돼요. 이게 과연 어떨 건가? 전망 예측할 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됐을 때 지금 여러분 보이는 문재인 정부 나머지 이제 수도권 균형 발전 3기 신도시 토지거래가 강해. 그리고 계속 북한 이 얘기로 갈 거예요. 이제 이슈는 여기서 다 해요. 더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올 게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세금 강화되면서 집값 안정시키는 거 있잖아요. 올려놓고 세금은 걷고 있고 올려놓으니까 이제 공시가 현실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순서가 딱 맞잖아요. 이제요. 오르기 전엔 저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민들은 당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근데 아파트 값이 내려올 거냐? 그거는 안 그래.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값이 내려올 수 없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 여러분 이제 이 얘기는 좀 해볼까요? 수도권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로 봐서 아파트 가격에 대한 추이 이거 중요한 얘기죠. 예. 이제 그게 수도권 말고 지방도 얘기하는데 지방은 제가 알아도 저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이러고 말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 지방은 비전 없다 떨어지다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얘기는 깊게 안 하겠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도 이걸 다 거의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도권에 대한 이 아파트 가격은 어찌 될 건가? 이게 오를 건가 내릴 건가? 내렸다가 오를 건가? 오르다가 내릴 건가? 이거 지금 나오잖아요. 이것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들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할까요? 시간이 또 40분 됐으니까 예. 저 8시까지 정각까지 좀 쉬었다가 요거 빨간색은 지우지 마세요. 요거 하나씩 도입하면서 공법적 얘기가 가미돼서 정확하게 딱 찍어서 만들어내는 얘기 이걸 제가 지금 할 거니까요. 예. 자, 좀 쉬었다 할까요? 2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